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팍스 인베스테이너 이민 멘토, 오늘도 목요일 장 마감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자체는 뭐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어저께 마이크론 실적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아무래도 반도체 실적, 반도체 테마가 약간은 부러지다 보니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정도 이렇게 간다면 6월달 까지는 조금은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텐데, 그렇다고 막 폭락하는 시장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1년 12달 동안 시장이 올라가는 달은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보통은 횡보하거나 항상 떨어지는 장이니까요. 그런 날들 중에 하나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팍스 인베스테이너 당연히 저 혼자 나온 건 아니죠. 저희 어벤져스 두 분님과 함께 또 나왔는데요. 먼저 저희 희정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일부 테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 상승하는 종목 찾을 수 있도록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애덤 수민스 김수민 양 부탁드릴게요. 네, 6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소식도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애덤 스민스 김수민입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라는 말 아시죠? 벌써 6월도 이렇게 다 지나갔는데 6월 말까지 알찬 소식들로 꽉꽉 채워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6월 말까지 유종의 미 거두시면서 저희 인베스테이너와 투자의 즐거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두 분 여벤져스님들과 인사를 또 나눴고요. 2024년 6월 27일 오늘 마감 시황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어저께 어떤 이슈가 있었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켜놓은 지표가 마이크론인데요. 어저께 마이크론은 0.88% 올라서 끝나기는 했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 시간 외에서 지금 8%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오고 어쨌든 전년보다도 굉장히 성장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약간은 이제 마이크론이 이렇게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학창 시절로 좀 돌아가시면, 원래 마이크론이라는 학생이 전교 1등을 계속했던 학생인데 막상 성적표를 받고 나니까 전교 2등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맨날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2등을 한다고 해서 아마도 좀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시장에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D램 시장, 전통 반도체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성장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예상치보다는 부합되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이크론이 지금 애프터마켓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조금 하락폭이 좀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마이크론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간은 좀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움직임을 받았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이닉스는 0.21%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마감돼 보면은 0.37%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위쪽에서 좀 버텨주기 때문에 코스피도 5분봉으로 보자면요, 오전에 이렇게 개파락으로 쭉 빠졌던 부분을 거의 다 메꿔가면서 계속해서 올려 붙여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시장은 언제나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피는 2780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줬는데, 조금 아쉬운 건 코스닥이 오늘 오전에는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괜찮게 보여주다가요, 역시나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떨어져서 고점을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장 막판까지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1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면, 일단 코스닥은요, 지금 현재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어떤 느낌이냐, 보시면 거의 단타 위주로 시장을 좀 몰아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요,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위로 올라갔다 떨어뜨리고, 올라갔다 떨어뜨리고, 결국엔 쭉 뺐다가 다시 한번 단타 느낌으로 올려쳤다가 장 막판에 흘러내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약간은 코스닥 시장 지금 단타족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다라는 이유는 뭐냐, 결국엔 신용, 그 다음에 빚을 내서 들어오는 코스닥 시장도 많고, 아마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상당히 좀 적응하기는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이 됐던요, 코스닥 시장이 됐던 약간은 중장기, 그러니까 저 같은 트레이너들이죠. 장기적으로 트레이더를 가져가는 스윙 매매라든지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재미가 없는 장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단기라든지 스캘핑 이런 약간 단타족들을 위한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지금 중기, 장기 투자가 맞고 단기 투자가 틀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 자체는 지금 단기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은 맞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로는 그렇게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많은 돈을 넣어서 많게 단타를 치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좀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래대금이 어떤 게 좀 물렸나 좀 본다면요. 역시나 삼성전자가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물렸고요.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인 하이진 R&M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로봇 쪽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은 약합니다만 오늘은 약간은 하방 경직성을 받아주면서 거래대금은 좀 많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나쁘진 않았는데 지켜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2.94% 올라가 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셨다시피 현재 5일선, 11선, 61선, 120선을 다 이렇게 밑에 깔고 가는 정배열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듯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서 정배열 만들었다가 잠깐 횡보했다가요,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현대차 다음에 기아차가 또 있죠.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셨다가요, 한번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정배열로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쪽의 테마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살짝 머뭇하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갑자기 또 수급이 몰리고 거기다가 현대차, 기아차, 화신, SL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조금 방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멘토님, 그럼 저는 자동차 종목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시장 너무 소외돼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동차에 뭐 같이 올라타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동차가 가게 되면 또 반도체가 가게 될 거고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쉬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또 가게 될 거고, 이 세 개 테마가 또 쉬게 되면 2차 전지가 또 가게 되는 선순환 매장은 계속해서 돌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 모아가고 있는 섹터가 괜찮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면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운동회나 뭐 소풍 같은 거 가실 때 수건 돌리기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반에서 뭐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앉아있으면 내 뒷자리에 수건 돌리기에 순례가 찾아오듯이 나는 내 테마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끝까지 버티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자동차랑 반도체 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몰린다라고 착각하셔서 그쪽으로 또 옮겨 탔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던지고 그쪽으로 옮겨 탔다가는 또다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좀 괜찮은 테마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 묻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은 단타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에게는 불리한 시장은 맞습니다만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정도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괜찮은 테마 가지고 있으면 그냥 눌러 앉으시면 돼요.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마지막 코멘트를 드리면서 저희 어벤져스님 오늘 하디스 테마 어떤 걸 준비했는지 이제 들어볼 시간인데요. 먼저 저희 빌 게이츠 김희정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또 오늘 상승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테마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습니다. 두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TV 토론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두 후보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은 상반되는 모습인 만큼 시장의 이목도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연료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에 대한 투자 지속 등 전기차 관련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유 시추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 폐기 등 바이든 대통령의 현 정책도 뒤집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원자력이나 전력망 투자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으로 보시면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중에서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 금융지원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 CS 윈드, LS 에코에너지 등 풍력 태양광 에너지 테마가 상승했고요. 또 가온전선, 세명전기 등 전력 설비 테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지금 우리 빌 게이츠 희정님 말을 들어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오늘 저녁에 있는 큰 이슈 테마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네, 미국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죠. 맞죠. 네. 그게 오늘 진짜 그 두 후보가 진짜 종이랑 물만 가지고 대화를 한다던데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네.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사에서 바이든이 조금 더 앞선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뭔가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준비해 주신 신재생 테마는 어떠한 후보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약간은 좀 포지션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정확하게 찝어주신 거 맞고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화석 에너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가야 된다 그런 의미 때문에 좀 가져오신 것 같고 오늘 역시나 또 전력주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테마를 좀 가져오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애덤 스민스 김수민 씨의 핫 이슈 테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핫 이슈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요즘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일본 여행 비용이 국내 여행보다 적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 일본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이렇게 일본 여행 비용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오늘의 핫 이슈 엔저 현상 때문입니다. 달러 엔 환율이 160선을 결국 상향 돌파했습니다. 3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다시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장기화되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엔화의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5.7원 오른 1394.4원을 개장했습니다. 1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작년 8월부터 이달까지 11개월 연속 월 평균 1,3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1,300원대 환율이 장기간 지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4월에는 장중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섰고 이후 1,300원대 중반까지 환율이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 이유 살펴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긴축 전환 속도가 더디고 일본 경제가 부진한 여파인 셈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는 강달러 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엔화 약세 심리를 이용한 투기적 수요까지 몰리면서 그야말로 슈퍼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건 달러 강세 현상 때문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뒤로 밀리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 현상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이 달러 강세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프랑스와 유럽의회 등에서 극우파가 득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유럽연합의 정치경제적 연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스위스와 영국 등 중앙은행들이 미국보다 앞서서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인 것도 달러 강세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엔화 약세,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우리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원화와 엔화가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화가 먼저 약세를 보이면 원화 역시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 양국의 통화 가치가 동반 약세 현상을 보이면서 한일 외환 당국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강해졌는데요. 25일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양국의 과도한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관심사, 환율 1차 저지선으로 꼽히는 원달러 환율 1,400원, 엔달러 환율은 160엔, 이 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 환율 방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강한 개입 의지로 인해 환율 1,400원을 단기적으로는 방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간다면 정부가 곧바로 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다만 대외 여건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다시 뚫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달러화 강세가 엔화 및 유로화의 약세에 기인하고 있어서 이 엔화와 유로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의 1,400원대 진입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일시적으로 환율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엔화의 약세 보시면 나비 효과는 어디까지일까요?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아시아 통화 가치도 1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달러 인덱스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와 태국을 포함해서 9개 아시아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날 오전 달러 인덱스 106.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지난달 초 이후 처음으로 106선을 넘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의 통화 가치도 급락 추세입니다. 한 달간 멕시코 페소와의 달러 대비 가치도 9% 떨어지면서 신흥시장에서는 가장 약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콜롬비아와 브라질 그리고 칠레가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통화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미국 연준의 세계 금융시장 지배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세계 자금을 끌어들인다 이런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정리해드린 오늘의 이슈, 핫이슈. 엔화 약세는 어떠셨나요? 이 엔화 약세, 비단 일본만의 문제도 아닌데다가 여러 이슈들이 거미줄처럼 엮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 엔저 현상입니다. 엔저가 아마 심각해지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은 악영향이 좀 많이 심해질 것 같고요. 물론 뭐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일본에서 좀 많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수민 씨, 일본 갔다 온 적 있으세요? 네, 일본 엔화가 떨어지면서 네.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휴가로 그럼 일본을 가실 거예요? 네. 아, 그럼 지금 환전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 여기서 더 떨어지면요? 아깝잖아요. 더 떨어지면 여행의 즐거움으로 산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엔화는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한 3개월 전만 해도 엔화에 투자해야 된다 해서 아마 최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네.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셨을 텐데 그거보다도 현재 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달러만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붙이고 있는 이유는요. 간단하게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현재 유럽에서는 금리를 다 내렸고요. 미국만 현재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약하고요. 엔달러도 약하고요. 아까 수민 씨가 얘기하셨다시피 전체적인 모든 통화가 달러만 강하고 다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달러 현상은 우리나라만 일어나고 일본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살짝은 좀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 토론 다 들어봤습니다. 한쪽은 약간 이제 오늘의 밤에 새벽에 열리는 미 대선 토론에 좀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한쪽은 역시나 슈퍼엔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재밌게 좀 풀어드릴까 고민 많이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TV 앞에서 쓰셔가지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리를 이렇게 또 옮겼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 엔저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종이와 물만 있는, 아무도 도움을 안 받는 그런 또 토론, 재밌는 토론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좀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시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쨌든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토론을 펼치는지에 따라서 4개월 후에 대선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마 이제부터 대선의 첫 발걸음이지 않을까, 우리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풀어야 될 건 슈퍼 엔저 현상부터 좀 풀어볼게요. 풀어보는데 현재 엔저 현상,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 그러니까 엔화는 낮고 미국 달러는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인데요. 현재 보시면 160엔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네. 160엔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상징성이 있는 지수거든요. 혹시 아세요? 160엔이 왜 그러니까 일본에서 엔달러 환율이 160엔 이상 가면은 상당히 좀 공포에 떨만한 지표예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달러 환율이 1,400달러 이상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겁내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160엔도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현재 85년도부터 엔달러 환율이 지나가온 역사입니다. 보시면요. 1999년도에 요때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섰어요. 160엔을 넘어서고 나서 이때부터 늘 여러분들 아마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예, 저성장만 30년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일본이란 기업이 어땠냐면 80년도 초반부터 이 90년도까지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이때 정말 잘 나갔던 기업들이 뭐였냐? 소니 기억나세요? 마이마이? 예, 워크맨? 네. 뭐 이런 것들. 예, 많이 지금은 소니라고 하면은 거의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약간 뭐 스피커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이때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요. 요때 160엔 딱 찍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잃어버린 30년. 그다음에 요즘에 24년도 와 가지고 드디어 잃어버린 30년 끝났다. 이제부터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래도 암울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일본은요, 여태까지 24년도까지요, 마이너스 금리를 보여왔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예요. 요거 좀 이상하죠? 네. 일본은 왜? 자, 보세요. 미국은 금리가 지금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도 3.5로 올라가 있고 네. 이렇게 다 지금 플러스 양의 수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은 왜 마이너스 금리로 운영을 계속했을까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네. 얼추 비슷해요. 또 뭘까요? 뭔가 반대적인 성향이죠. 네. 지금 전 세계는 금리가 다 올라가 있는데 네. 일본만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잃어버린 30년. 일본은요, 저성장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예, 물가가 올라갈 일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금리를 더 이상 맞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성장 국면이 계속해서 지나다 보니까 일본만 2024년 3월 달에 어떻게 했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발전했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3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의 윤활유를 넣어주는 거죠. 아마도 일본은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요, 이 엔화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고요,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더 올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의 지금 금리,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현재 기본적인 평균 임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의 실질적인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임금이?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건 일본 국민들이 모두 다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금리라서 돈을 벌어도 은행에 넣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올려봤자 0.1%입니다. 전체적인 금리가. 그러니까 돈을 어차피 벌지도 못하지만 넣어둘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요국 실질 임금입니다. 예, OECD 평균보다도 못하죠. 물론 우리나라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임금 자체가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러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자, 제가 일본 사람이에요. 제가 일본 사람인데 월급이 적잖아요. 네. 근데 물가는 뭐 그냥저냥 살만해요. 살만한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그럼 난 돈이 없는데 물가는 더 올라가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은 유일하게 금리를 지금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를 찾아봅시다. 두 번째 이유가 이건데요. 미국의 개입입니다. 미국의 개입. 자, 미국이 왜 일본의 금리를 오락가락, 일본 너네 금리 통화, 일본 정부 너네 엔화가 아무리 약해도 개입하지 마, 반대하고 엔저 현상 인정하지만 통화 개입은 절대 안 되라고 왜 얘기할까요? 미국이. 미국의 위협이 뭐 될까요? 미국의 위협, 네. 얼추 뭐 좀 맞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싶어서.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싶어서. 네. 아니, 미국도 달러는 좀 낮추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면 미국도 수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낮추고 싶은데 미국이 일본한테 금리를 내려라, 금리를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리스트예요. 자, 보시면 1번 국가가 어디죠? 일본입니다. 네.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를 낮추기 시작하면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아까 희정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가 또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2위가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은요, 미국 국채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팔고 있을 것 같아요. 팔고 있어요. 대량으로.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지표보다도 훨씬 더 낮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한미 관계 좋다 하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가 좋을까요? 미일 관계가 더 좋을까요? 미일 관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거 국채 이만큼 사준 애가 일본인데요. 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아, 일본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랑 더 친해.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통화도 자주 한대 막 이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미국의 우방국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끼지도 못해요. 이 차트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영역은 많이 적다. 그렇지만 일본과 미국은 굉장한 우방국이고요. 여기서 중국이 제가 아까 국채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미국 국채를 팔고 그러면 국채를 팔았으면은 그거에 대한 수익금이 났을 텐데 그거 가지고 중국 뭐 했을까요? 관세 관련해서 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 좋습니다. 수민 씨는?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있는. 내수시장 강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주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만든 현금을 뭐 했었냐? 금을 샀어요.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값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금값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중국과 인도 때문인데요. 결국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금을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중국이 왜 금을 사 모을까요? 달러보다 금이 더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하고. 맞아요. 우리 희정 씨는? 그리고 중국인들 특성이 뭔가 좀 황금 이런 반짝반짝 반짝반짝한 걸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혹시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싫어할 네. 수는 없죠. 네, 근데 중국인들이 더 화려한 걸 좋아한다고 맞아요. 좀 들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중국인, 인도인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화려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중국이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한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수민 씨가 얘기한 거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금을 사 모으는 거 뭐냐? 얘는 일단은 국채를 팔았으니까 달러가 보유가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달러 다음으로 제일 안전자산이 뭐예요? 금. 네, 금을 많이 보유하고 더군다나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다 보니까 금 갖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해서 현재 금값이 뭐 거의 2배 가량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줄여가기 때문입니다. 예.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국채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국채. 그냥 간단하게. 나라의 보증으로 돈을 네. 파는 것? 맞아요. 내가 나라가 있어.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야, 우리나라 괜찮으니까 내가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이거 현금 주고 사. 라는 거고요. 나라는 그 채권을 팔아가지고 뭘 할까요? 투자를.
그렇죠. 투자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뭐 중국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미국 국채가 있고 한국 국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국채 사실 거예요? 미국 국채. 그렇죠. 미국 국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채권은 뭘까요? 국채는 어디예요? 미국 국채.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국채는 우리나라 한국 국채보다 수익률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수익률은 나빠요. 네. 수익률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 믿고 내가 채권 발행할 테니까 현금 주고 사. 10년 있다 돌아오면 내가 이자까지 쳐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이 내리지 못하는 거. 일본이 금리를 쉽사리 올리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일본이 만약에 이거를 일본 자체 내에서 국채 가격을 금리 자체를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가 떨어져요. 네. 자, 이 그림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한테는 손해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팔지는 않고 지네 나라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나라한테까지 피해가 오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압력을 줘버리는 거죠. 옐런 장관이 너네 통화기금에 개입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요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왜 슈퍼엔저가 오는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게 슈퍼엔저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어떠한 방법도 지금 내지 못하고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우리는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좀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상황은 우리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본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866원입니다. 1엔에. 100엔에. 엄청 싸졌죠? 네.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달 뭐 요때만 해도 엔저 와 엄청 싸다. 야 이때 얼마야? 900원. 야 900원 깨지겠냐? 깨졌어요. 네. 현재 상황을 보면요. 엔저는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일본의 엔저 현상은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슈퍼엔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슈퍼엔저가 미국까지도 연결이 돼 있구나.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자 엔저 현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엔저가 이렇게 떨어지고 일본의 자국 통화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엔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조금은 유리할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고 싶은 일본 걸 사고 싶은데 일본에 여행 가가지고 엔저를 많이 즐기는 것처럼 일본의 제품들을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도요타가 그렇습니다. 예, 도요타가 그래서 엔저 현상이 23년도에 나오자마자 월봉인데요. 23년도에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네. 자동차 수출액이 그만큼 많아졌는데 요즘에 조정받는 건 이제 기술적인 결함, 리스크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일본 도요타 같은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공작 기계 쪽에 여러분들 투자해 보시는 건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1,389원이거든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여러분. 제발 1,400원 넘지 않기를. 아, 그래요? 네. 우리 희정 씨는요? 계속해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요. 1,400원은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방향성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까 뭐 미국, 뭐 일본 국채처럼 뭐 그렇게 엮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올라가냐? 방금 제가 아까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 아니면 모든 원화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달러, 오로지 달러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걱정을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1,400원을 찍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현대차가 많이 급등을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의 영향도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아까 도요타 보여드렸다시피 현대차도 똑같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바로 또 이어서 쉬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 트럼프. 오늘 종이와 펜
물, 뭐 요것만 딱 들고 들어온다는데 누가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바이든이요. 바이든. 우리 수미 씨는. 전 너무 격차가 적어서 예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되든지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후보가 누굴 것 같으세요? 잘 뭔가 모르겠어요. 이제 트럼프는 자국 네. 중심주의를 좀 선택을 하다 보니까 바이든이 조금 더 저희 나라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요. 현재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때요, 여러분? 안 좋아지고 안 좋죠. 예, 그러면 그 전에 트럼프 때는 우리나라 증시 어땠을 것 같아요? 비교적 좋았어요. 좋았다. 예, 되게 웃기죠. 바이든이 되라 2021년도에 아마 그렇게 외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2차 전지만 가고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요즘에 반도체 조금 가는 거 거의 제가 봤을 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IRA법이라고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혜택 뭐 이것 때문에 전기차만 갔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안 갔습니다. 왜냐면 바이든이요 결국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국의 애착주의가 굉장히 세요. 와. 그래서 한 번쯤은 저는 제가 만약에 투표권이 있고 이민자라면 이분에게 투표를 하고 싶어요. 예, 저희 주가를 위해서라도. 예, 제 그냥 예측입니다. 예측이고요. 자 보시면 가져오신 게 이거예요. 바이든 대 트럼프인데 바이든은 말 그대로 100% 클린 에너지 경제를 많이 지향하는 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목표를 많이 주고 하고 있고요. 근데 트럼프는 완전 반대예요. 아예 파리 기후협약 자체를 탈퇴를 해버렸어요. 트럼프 때.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이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기름 잘 나가는데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태양광 풍력을 해. 그냥 원자력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원유 그냥 계속 뽑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누가 맞다 틀리다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이 조금 원하는 건 이쪽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뭐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약간은 좀 생각이 좀 다르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이든이 어쨌든 현재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죠. 네. 그쵸? 그동안 좀 올라갔던 것 같기는 그래요.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민 씨는? 떨어졌나요? 자, 이게 넥스테라 에너지라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종목입니다. 2021년도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요.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조금 떨어진 것 같네요. 아, 지금 그래요?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가요? 그쵸? 거의 이동이 없죠? 네. 뭐 바이든이 되면 신재생 올라간다며요. 네. 이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바이든에 대해서 신재생 올라간다며요. 근데 횡보하는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는 뭐 CS민대라든지 OCI라든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엔 제자리로 다 돌아왔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었겠죠. 근데 다시 돌아왔고요. 그러면 바이든 현 정부를 또 얘기하자면 석유 관련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석유는 오히려 올라갔나요? 네. 아 진짜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뭔가 느낌상 그럴 것 맞아요. 같아서. 자, 석유 관련주 엑슨모빌이 또 대장주입니다. 석유 중에 대장주고 어쨌든 시추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네, 신기하죠? 예상 밖의 예상 결과가- 밖이에요. 자, 네. 보세요.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네. 그러면 넥스테라 에너지가 가야죠. 네, 이분법. 그러니까 주식은요, 여러분,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주식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식은 객관식이야. 맞냐, 틀리냐, 보통이냐. 뭐 이 정도 선택을 하시는데,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약간은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보듯이 서술형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니까 무조건 신재생 가겠지. 난 넥스테라 에너지 무조건 올인이야. 그럼 엑슨모빌 산 사람들은?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머리를 좀 말캉말캉하게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내가 하나 이거 선택했으면 그걸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마인드 세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이 얘기를 해주죠. 신기하죠? 네. 네. 신재생이 갔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뭘까요,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 우리 좀 공부 좀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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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딱 원자력, 태양광, 풍력. 네. 그중에 이 중에서 좋아하는 거 뭐 있으세요? 풍력이 좋습니다. 풍력 왜 좋아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이제 여름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감성적이시네요. 갑자기 좀 스튜디오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민 씨는요? 저는 뭔가 원자력이 좋습니다. 원자력. 상당히 또 위험한 거 좋아하시네요. 네. 원자력, 태양광, 풍력 이렇게만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우리가 투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원자력일 것 같아요. 원자력일 것 같으세요. 네. 수민 씨는? 저도 원자력일 것 같아요. 원자력이에요. 네. 정말 많이 들으셨네요. 네. 풍력, 태양광 좋습니다. 근데요, 태양광은요, 일단 중국 때문에 안 돼요. 중국 관세 때문에 뭐 많이 지금 미국에서 막고 있긴 한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지만 중국에서 이걸 얼마나 싸게 만드냐면요.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이 태양광 판 있죠. 네. 판을 그냥 자기 집 그 뜰 있잖아요. 앞에 정원. 그거 가림막으로 써요. 와. 와. 너무 싸니까. 기존에 그냥 울타리보다 이게 싸니까 그냥 이걸 쓰는 거예요. 와. 겸사겸사. 예. 그 다음에 풍력. 풍력은 제가 또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효율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그 다음에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해상 풍력 하는데도 우리나라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원자력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여기 딱 나오죠. 자, 보시면요. 필요 부지라는 게 있어요. 필요 부지. 땅덩이. 땅을 얼마나 먹냐라고 나오는 건데요. 원자력, 태양광, 풍력을 비교해가지고 원자력의 300배가량 필요한 게 바로 풍력입니다. 와. 네. 보이시죠? 네. 거기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원자력의 미래 기술은 뭐다? 소형. 그렇죠. 소형. 그게 뭐였죠? SMR? 그렇죠. 야, 이거 거의 오늘 끝날 때 다 됐는데 많이 하시네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굉장히 좋고요. 자, 원자력의 발전 단가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원자력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 단가인데요. 자, 태양광 발전 단가 어때요? 만드나 마나 아니에요? 네, 너무 높네요. 너무 높죠. 네. 전기를 만드는 게 전기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풍력은 안 나는데 풍력도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원자력은 태양광 발전의 8%만 있으면은 그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러면은 원자력이 훨씬 더 충분한데 다만 원자력이 우리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아 보였던 거는 위험도. 네.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얘기한 SMR 하나로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다. 예, SMR 미국에 누가 투자한다고 했죠, 제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기억이. 그 되게 부자가 투자하는 걸로 맞습니다. 들었는데 아, 이거 센스가 이러셨는데요. 네, 복수 누군지 이름 기다렸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시 넘어서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빌 게이츠가 일단은 SMR. 빌 게이츠.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 정확하게 맞추셨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연평균 이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연평균 이용률. 전기를 사용하는 발전량? 아, 이 발전량은 맞는데 네. 풍력 발전이 들어와서 바람이 불어야지 풍력 발전이 되잖아요. 네. 연간 23%밖에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언제 불지를 모르니까. 예, 그럼 원자력은 80%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미래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원자력은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넘어가고요. 세계적으로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자, 현대건설, 불가리아 원전 수주, 그 다음에 배터리, 반도체, 원전 삼각형력, 한미일 공조, 그 다음에 체코 원전 다음 달에 바로 있습니다. 7월 달 이거 중요해요. 체코 원전 별표 하나 나가시고, 그 다음에 원전 확대, 영국. 예, 그 다음에 이 우라늄의 왕자인 카자흐스탄도 원전이 필요하대요. 전기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AI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원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대선 얘기 나오다가 여기까지 좀 흘러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두 가지 주제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연결을 해드리고 전달을 해드려야 될 소식이 뭐냐면 일단은 제가 한 달간 여러분들과 많이 공부를 하면서 팍스 인베스테이너를 좀 운영을 해왔는데 좀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많이 늘으신 것 같고 아마도 팍스 인베스테이너는 계속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달 정도 여러분들 특별 과외를 시켜드리고 오늘부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를 아마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요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희정 씨부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민 멘토님이 알려주신 주식은 서술형이다 이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이만큼 제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주식 서술형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주관식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인생이랑 주식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 멘토님한테 이 주식 그리고 인생까지 많이 배워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계속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서술형적인 이민 멘토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